자,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지금 거의 미쳤습니다. 2,000원을 육박한다고 하는데 참 중동발 공급망 쇼크가 좀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변동금리 기준으로 한 7%가 돌파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양호하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근데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왜 제 지갑은 계속 얇아지는 걸까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그 구매력이 왜 자꾸 줄어드는 걸까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 감각을 잘 몰랐어요. 그냥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인지 제 삶이랑 좀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감각은 즉 돈이 많이 풀렸는데 내 구매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은 사실 오늘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었다는 얘기죠. 그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776년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6권짜리 대작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로마 제국 쇠망사, 제목 그대로 로마가 왜 무너졌는지를 추적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단순히 역사책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기번은 제국의 붕괴의 원인은 전쟁도 다른 민족의 침략도 아닌 바로 화폐에 지목했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제국이 무너진 원인은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 더 있어요. 기번이 이 책을 완성한 1776년은 바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그리고 같은 유럽 지식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돈의 본질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에드워드 기번이 남긴 그 기록을 통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재정 압박에 몰린 황제들은 은화의 함량을 줄이는 그 편법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귀금속을 점차 비금속으로 대체해 나갔다. 한때 수는 90%를 함유하던 데나리우스는 결국 은 함량 5%에 불과한 동전으로 전락했다. 책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되게 협소한 부분을 봅니다. 하지만 이 한 단락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전쟁 비용과 관료 급여, 그리고 끊임없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 안에 들어가 있는 은을 조금씩 줄여갔다는 얘기죠. 동전의 숫자는 늘었지만 동전 한 잎의 가치는 점점 녹아내렸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불과 200여 년 만에 은 함량은 90%에서 5%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의 물가는 폭발했고 시민들은 화폐를 믿지 못하면서 밀과 기름, 직물 같은 실물로 거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자연경제로의 퇴행이라고 부르죠. 제국의 화폐가 타락하자 제국도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록에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은을 조금씩 빼내어 동전을 더 많이 찍어낸 로마 황제들,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올 때마다 키보드 버튼 하나로 수조 달러의 화폐를 찍어내는 현대중앙은행, 이 둘은 과연 다른 걸까요? 기본의 기록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요?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훼손될 때 시민들은 화폐 대신 실물을 쌓기 시작한다.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3세기 위기, 그러니까 235년부터 284년 사이 약 50년 동안 로마는 황제가 26번이나 교체됐어요.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물가는 기록에 따르면 수백 배까지도 올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들을 보면 3세기 이후에 밀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폭등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시기 로마 시민들이 쌓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황제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었으니까요.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기본의 기록이 말한 핵심 연결고리는 바로 이겁니다. 화폐가 팽창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화폐 밖으로 나갑니다. 이 움직임은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동일한 거죠.
이제 이 기록을 지금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행위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줄이던 로마 황제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단이 달랐을 뿐 목적은 동일합니다. 부채를 희석시키는 것, 그리고 그 희석 비용은 황제도 중앙은행도 아닌 화폐를 들고 있는 시민들이 조용히 치릅니다. 이 해석을 제가 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브리지워터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2018년 그에 져서 빅 뎁트 크라이시스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채가 감당 불가 수준에 이를 때 정부는 어김없이 화폐를 찍거나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법을 찾았다. 기번의 기록에서 시작해서 레이 달리오의 기록까지, 이 패턴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인류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읽어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른 해석, 팩트 쪽에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는 양적 완화는 곧 달러 붕괴다 라는 논리에 황급히 움직였던 적이 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담론에 흥분해서 정작 들여다봐야 할 숫자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 실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어렵긴 하지만 마냥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현대의 달러 시스템과 로마의 은화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는 은이라는 실물 담보에 담겨 있죠. 은을 빼내면 가치가 즉각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명목화폐, 그 달러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과 실질적인 경제 생산력을 담보로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연준은 대규모로 자산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2023년 2.5%, 24년에 2.8%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죠. 또한 S&P 500의 2024년 연간 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24년 10월 말 9.3%, 12월 초에는 9.6% 수준으로 제시되었었습니다. 돈을 찍었지만 실질 경제도 함께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중동발 유가 충격도 한번 나눠봐야 합니다. 지금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구조적 화폐 타락보다 지정학적 공급 쇼크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 구매력을 영구적으로 잠식하는 로마식 화폐 타락과는 다른 층위에 있는 문제죠. 로마와 미국은 닮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거대 담론에 흥분하기 전에 숫자를 먼저 직접 들여다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파트 입주권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의 입주권이 100장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1%의 가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누가 밤사이에 그냥 900장을 더 찍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총 입주권이 100장인데 1000장이 되는 거죠.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의 가치가 0.1%로 줄어드는 겁니다.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제 지분은 희석된 거죠. 화폐 발행이 정확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실질 가치,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 사람들의 기술, 또 땅의 가치는 천천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화폐는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 속도 차이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기름값 공포의 뿌리입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입주권은 10배 더 찍어내는 것. 이것이 로마 황제가 데나리우스의 은을 뺀 것과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미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명확한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뭔가를 당장 사야 하거나 팔아야겠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 어떤 자산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워런 버핏, 1977년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정확히 같은 상황, 즉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덮쳤던 그 시기에 워런 버핏은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기업에 기생하는 거대한 촌충이다. 그러나 평범한 투자자에게 처방은 단순하다.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소유하고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라.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화려한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해석해내고 정확하게 짚어내서 내 다음 행보를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핏의 주주서한에서 말한 것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한 흔들릴 때마다 이런 기록들을 꺼내서 항상 읽습니다. 화폐가 희석되는 시대일수록 희석되지 않는 실질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더욱 빛이 납니다. 데이터도 있죠.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약 96년 동안 S&P 500은 연평균 10.3%의 복리 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3.1%였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역사에는, 그리고 숫자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폐는 곧 약속이고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훼손된다면 역사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동전의 은이 사라졌고 제국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저의 요추는 여기서 닫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다음 시간에는 국가의 팽창이 멈추고 수축될 때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놀라운 건 그도 기번과 같은 해인 1776년에 책을 펴냈다는 겁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에서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기록을 찾아오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